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21일입니다. 21일이니까 딱 21일 남았네, 이제.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인데 어제부터 이제 시험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 보는 게 98회인가요? 98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서 접수를 하시냐면 www.q-net.or.kr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금액이 65,8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접수를 했는데 65,800원이고요.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만들어서 등록하시고 거기 뭐 사진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한번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돈이 아까워서 시험을 안 보겠다, 공부를 안 해서 안 보겠다, 이거하고 시험을 접수해서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21일 남았거든요. 21일 동안 매일 이제 나는 10문제씩만 한번 보겠다. 그러면 곱하기 10문제는 210문제입니다. 210문제만 관연도 문제를 보는 겁니다. 관연도 문제를 보고 가신 다음에 시험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 관연도에서 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럼 내가 이 210문제만 제대로 알고 갔어도 얼마나 맞힐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유형의 문제들은 얼마나 나왔는지, 또 현재 지금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왜냐면 출제자가 어느 파트에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그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처럼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조절하는 방법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딱 시험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점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책을 보셨을 때 이 책을 어떻게 봐야 되나 걱정을 하셨지만 한번 쫓아가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도 어디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벌써 책 한 권을 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6개월이 걸렸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게 3개월이 되고 그 다음엔 그게 1개월이 되고 그 다음엔 이걸 하루 만에 다 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을 위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뭐 답안지가 어떻게 되는지 9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00분이면 10시 40분입니다. 2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12시 40분.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1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네요. 제가 시간을 다 까먹었네. 그러면은 3시까지. 3시 20분부터 5시 40분 이게 아닌데? 1시간 5시? 이게 1시 50분부터인가요? 12시 50분이고. 이 시간이 1시 40분이면 이게 3시 20분이네. 3시 20분이고, 3시 20분이면은 이게 3시 40분이고, 이게 5시 20분에 끝납니다. 5시 20분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20분씩 있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습니다. 그럼 100분이거든요. 100분에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점짜리는 10분당 1개씩. 1개씩. 이 13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10개를 골라서 10분당 10분당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풀게끔. 얘는 25분당 한 문제씩 풀게끔. 왜냐면 25점 곱하기 4문제니까. 얘는 10문제고요. 25분당 한 문제, 10분당 한 문제씩을 풀게끔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톱워치도 하나 사가지고 쓰는 연습을 이제 옆에다 딱 해놓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써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넘기고, 그래 답안지도 배치를 하는 것들도 연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훈련이 안 됐지만은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다음에는 8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숙제들을 좀 내드릴 겁니다. 왜냐면 6개월을 들으셨으니까, 간단한 문제를 내드리고, 아니면은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문제를 내드리러 한번 답안지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쓴 답안지를 보고 얼마나 키워드를 제대로 썼는지, 이런, 해당되는 수업 과정에 관련된 걸 미리 예습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시험 본다 그러면은 열심히 시험 보시는 분은 10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키워드를 쓰신데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습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습을 안 하면은 어렵습니다. 예습을 하고 그날 수업을 듣고 다시 복습을 해야지 자기 있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바꿔 나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는 입장이지만 이 다음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셨으니까 좀 앞질러 나가실 수 있게끔 반발자국만 제가 앞으로 나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발자국만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을 사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초콜릿을 사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바나나를 사가지고 간다든가 자기 몸에 따라서 여름에 더우니까 물을, 시원한 걸 사가지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1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 전력계통의 경제운용. 전력계통의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딱 키워드대로만 나옵니다. 경제운용 문제 개요. 이건 나중에 이제 10장 페이지 564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첫째, 화력발전시의 연료비 특성. 연료비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연료비 특성이 뭐냐? 그리고 증분 연료비가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6-4부터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빼버렸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잘. 화력계통의 경제부하 배분. 얘는 25점짜리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송전손실을 무시했을 때 또는 고려했을 때 뭐를 구하라? 경제부하 배분을 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제가 5개의 키워드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수, 목, 평, 총, 연,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럼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이걸 알려면 연료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증분 연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경제운용, 이 ELD 부분. 그게 뭐다? 연료비 최소 조건을 배우기 위한 부분입니다. 연료비 최소 조건. 결론적으로 지금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에서 수급 조건이 뭔지, 목적 함수가 뭔지, 평가 함수가 뭔지, 여기에 이제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이제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경제부하 배분이 되더라.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시면은 이 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송전손실이 고려가 됐을 때는 이제 페널티 계수라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페널티 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개념적인 6-1, 2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3부분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실 계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관 계산, 왜?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송전선실을 구하는 것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책의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 쫓아서 하시면 되니까. 왜냐면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부분, 이따가 7장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7-1부터 7-7까지를 갑니다. QV 컨트롤 개요, 뭐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그냥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7-3 전압과 무효 전력의 기본 특성, 얘는 25점짜리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책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다 보니까 그거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니까 설명이 잘 안 됐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쫓아서 다 써놓으십시오. 물론 다른 서브노트에도 있겠지만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예제 7-3에 가면 10점짜리로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증명하는 부분이. 그걸 또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걔는 이제 직각좌표로, 그 벡터도로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고, 또, 삼각함수로 또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료 기존에 나눠드렸던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자료가 배송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메일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옛날 자료를 다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 전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어 특성이나 순시 제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건너뛸 거고요. 요 제어 방식에서 제가 뭐가 있었죠? 개별 제어 그리고 협조 제어 종합제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림들도 좀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그럼 이제 책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2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의 목적은 수화력 발전소의 조합 및 부하를 적절히 배분해서 화력발전소의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뭐라고요? 경제 운영의 목적은 연료비 최소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함수들을 계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장기 운영 계획하고 단기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 운영 계획은 연간 발전 계획, 발전 설비의 정기 보수 계획. 단기 운영 계획은 경제 운영 계획, 발전기의 경제적 기동 정지 계획, 양수 발전소의 경제적 운영 계획, 운전 예비력의 배분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전력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경제 운영 문제라는 얘기죠. 그 경제 운영 문제는 뭐냐? 발전에 요하는 운전 경비를 운용 기간에 걸쳐서 최소로 하기 위해서 각 발전기의 출력 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거 뭐죠? 경제 운영 문제는 운전 경비를 최소로 하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전 경비를 최소로 한다는 건 연료비를 최소로 한다는 조건입니다. 시간이라든가 오차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도 연료비를 최소로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밑에 보시면 항상 수급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왜냐면 우리들에 대한 일부하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일부하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 일부하 곡선에 맞게끔 발전원에 대한 발전량들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 주어야지만 연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경제 운영 문제를 기능적으로 본다면 첫 단계는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 문제로 시작된다. 이건 뭐냐? 지금 앞에서 배우셨죠? 5장에서 뭘 배우셨죠? PF 컨트롤 배우셨죠? 여기서는 뭘 배우죠? ELD를 배웁니다. 6장에서는. 그 다음에 뭘 배우죠? QV 컨트롤 배웁니다. 이렇게 단계별 나가는 부분에서 그 PF 컨트롤에서 배웠던 거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이게 뭐였죠? 부. 얘가 뭐였죠? 조. 얘는 뭐가 있죠? 자, 경, 부. 부가 뭐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는 조속기 풀이. 조속기 풀이가 뭐라고요? 가버너. 조속기가 가버너니까. 자. 자동 주파수 제어. 자동 주파수 제어가 뭐라고요? AFC. 경이 뭐죠? 이번 장에서 배우는 경제부하 배분이자 이거죠. 경제운영, 경제부하 배분. 얘가 뭐다? ELD다. 얘는 그래서 10초, 2분에서 3분, 10분,
이걸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뭐 표시하는 거는 조금씩 틀려진다 그랬죠?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여기 여러분들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림이 이거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보시라는 얘기죠. 272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나? 적, 채, 직, 신, 경, 주, 그리고 여기 뭐 조속기, 풀이, 그리고 발전기. 발전기. 이게 딱 보시면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를 조속기 풀이로 제어한다.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있고 조속기 풀이가 있죠. 가버너 풀이가 있죠. 가버너 풀이, 조속기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직접, 여긴 직접 제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제어, 주파수 제어, 주파수 제어, 최적 제어, 경제부하 배분, 적응 제어, 신뢰도 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이 밑에 박스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그래서 제가 외울 거는 이제 적채직, 신경주 외우신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다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용이. 그럼 여기서 지금 발전기 부분이 이쪽에 발전기에 대한 뭐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조속기 풀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속기 풀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죠. 자동 주파수 제어가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AFC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뭘까요? 그 위에니까 경제부하 배분이 뭐죠? ELD죠. 그 ELD 위에 이제 상위 제어인 부분이 이제 나온다 이거죠. 장주기 쪽으로 가서는 더 다른 제어 방식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적응 제어가 뭐다? 아답티브다. 최적 제어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직접 제어가 뭐다?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10장에 페이지 564페이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10장에 가서 나중에 이 그림을 또 써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경제부하 배분은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도 제어는 뭐냐? 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사. 시큐리티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세사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예급복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급복. 얘가 뭐라고요? 예방제어. 급은 뭐라고요? 긴급제어. 복은 뭐라고요? 복구제어. 이렇게 세 개가 신뢰도 제어 안에 들어있더라.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주실 때 뭐 지금 QV 컨트롤에서는 뭐라고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있듯이 신뢰도 제어에서는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못 쓰십니다. 막 헷갈린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처음에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죠? PF 컨트롤에서 하는 AFC, 또 ELD, AGC 이거 막 설명드렸죠. AFC가 있고 ELD가 있고 이 두 개를 합한 AGC가 있다. 예? 거기에 또 이제 QV 컨트롤이 있고 뭐 PF 컨트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헷갈릴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두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여기서 AGC를 물어보게 되면 AGC에서 뭐였죠? 직병제병이었죠? 직병제병.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AFC에 대한 걸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론 써줘야 되겠죠. AGC의 얘는 제어 방식이고 요 AFC의 제어 방식을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키포인트가. 이 안에 이게 들어가는 있지만은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여기에 제어 방식은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AGC의 제어 방식은 이거다라고 써주면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제어 방식만 써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키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답안지를 많이 썼어도 정확하게 접근을 못한 거죠. 그럼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는 많이 썼는데 실제로 답안지 점수가 안 나왔던 거는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때는 이렇게 키워드만 써줘도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통체적으로 관리하는 걸 어디서 관리를 한다? EMS에서 관리를 한다.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EMS에서 뭘 한다?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EMS에서. EMS의 기본 기능이 있었죠? 뭐라고요? 기, 개, 발, 급, 안, 자,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썼죠 제가.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원, 모의 훈련 기능, 발전 시뮬레이션,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이게 아니 뭐였죠? 자료 취증 기능, 원반 감식 기능, 요거는 안전조 제어 기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죠. 그럼 거기에 또 내용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 여기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에 펼쳐놓고 파노라마처럼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부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파노라마로 쫙 보이면 전경이 싹 보이죠. 저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럼 내가 저기를 갈 때는 이렇게 가면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도를 한 장씩 넘어가면서 여기를 갔는데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또 가야 된다. 그럼 처음에 갈 때 길을 잘못 들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장에 가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연결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연결 부분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 10장으로 가서 다시 또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제운영의 관련 기능도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혹시 EMS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다면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EMS에서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를 하니까. 그러면서 EMS의 어떤 그 기능이 뭐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써주실 때 이 그림을 가져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6-1 밑에 보시면요.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에서 가장 원시적인 제어는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속기 프리운전. 조속기 프리운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밑에 또 뭐라고요? 주파수 제어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중앙급전소에서 이 주파수 변동을 감출해서 각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하는 것이 주파수 제어이다. 또 그럼 경제부하 배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설명하니까. 그 밑에 보시면 또 뭐라고요? 소공성이 큰 발전소의 출력 부담이 증가해서 출력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경제부하 배분의 역할이다. 또 이 설명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신뢰도 제어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개통의 안정성이라는 입장에서 적정한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이 신뢰도 제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셨고,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페이지 564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하시자는 얘기죠. 10장에 가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그림하고 관련된 부분만 5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보시면은 급전 운영 자동화의 현황, EMS의 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LFC가 나왔죠. 1번. LFC가 뭐라고요? 부하 주파수 제어 방식. AFC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AFC는 단독 계통, LFC는 다기 계통.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독 계통을 대상으로 한 제어인 자동 주파수 제어. 각 계통 간의 연계선 조류까지를 그 제어 대상으로 하는 부하 주파수 제어, LFC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AFC하고 LFC는 같은 건데 AFC는 단독 계통이고 얘는 연계 계통까지 보는 부분이다.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어디서 설명드렸다? 5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또 10장에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64페이지에 뭐라고요? 경제부하 배분을 여기는 ED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DC. 경제부하 배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564페이지 밑에 보시면 최근에는 LFC와 EDC를 합친 자동 발전 제어라는 명칭으로 일괄해서 취급하고 있다. LFC하고 뭐를 합쳤다고요? EDC를 합찬 그게 뭐라고요? AGC. LFC는 AFC고요. EDC는 ELG죠. 이걸 합한 게 뭐라고요? AGC라고요.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고요. 그 밑에 이제 VQC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VQC가 뭐라고요? 실장에서 배우게 되는 제어 방식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 개별 제어. 두 번째, 협조 제어. 그 다음에 종합 제어를 이 VQC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상 설비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발전소, 변전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발전소에서 AVR을 제어한다든가, AQR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제는 발전소 하나만 보게 되는 게 개별제고요. 협조제는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또 협조를 해서 본다는 얘기고요. 종합제는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에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서
나눠져가지고 발전소하고 이게 이제 무효전력 제어인데 ELD에서 발전소에 대한 것들 제어하는 거, 변전소에 대한 것들 제어하는 거. 발전소에서는 AVR하고 AQR을 제어하고, 변전소에서는 조상설비니까 션트리액터, SC, 콘덴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 콘 같은 이런 조상설비를 제어하고, 이것들을 이제 어디로 간다. 이 밑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전력계통으로 그려집니다. 전력계통으로 그림을 그려지고,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 제어로 가고, 무효전력 제어를 한 다음에 무효전력이 밑에 ELD를 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여기서 또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이걸 이제 종합제어의 그림으로 이제 나중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따 다시 제가 실장에서 그려지게 될 텐데, 종합제어의 그림이 페이지에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종합제어 부분이, 페이지 380페이지 보시면은, 380페이지, 381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ELD고, 여기가 무효전력 계산인데, ELD 쪽에서 무효전력 계산해가지고, 발전소나 변전소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해서 전력계통에 투입을 한다. 그럼 전력계통에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무효전력, ELD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쪽에 다시 공급을 한다. ELD 쪽으로.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개별 제어, 협조 제어. 378페이지에 개별 제어 부분 나왔죠? 379페이지에 협조 제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564페이지에서 VQC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통 조작의 자동화, 이게 시큐리티 컨트롤, 이제 신뢰도 제어, 안전도 제어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 첫 번째 평상시, 두 번째 긴급시, 세 번째 복구시 나와있죠. 이게 예급복이라는 얘기죠. 예급복. 제가 얘기했더니 예방제어. 평상시 때 예방해서 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제어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될 때 복구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EMS에 대한 기능, 평상시, 긴급시, 복구시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10장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10장에 가서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6-1이 끝납니다. 장수는 한 페이지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이만큼 많더라. 그래서 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왜?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10점짜리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계산 문제에서 연료비 특성을 모르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연료비 특성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 페이지 273페이지고요. 시간당 연료비가 투입이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화력발전소의 입출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얼마나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이 되는지. 연료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발전이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효율이 생기겠죠. 발전이 되고 또 송전까지 출력을 하죠. 쉽게 해서 얘기하면 연료가 들어가면 여기서 뭔가 손실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생겨서 이제 출력이 나가겠죠. 이건 발전기의 출력이라는 얘기죠. 왜? 발전기에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스팀이 발생해가지고 터빈을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연락차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손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손실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발전기에서 발생된 부분이 연료가 뭐 100원이 들어갔다. 100원만큼의 발전기 출력이 나오느냐, 100kW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한 40% 정도의 열효율이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는 뭐 한 40원만큼 쓴 것만큼의 어떤 전기, 40kW per 1hou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hour가 이제 그 단위가 틀려지는데, 예?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보내지면 어떻게 손해 전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발전소에 전력을 쓰기 위한 손해 전력을 쓰기 위한 거니까. 여기는 송전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손해 전력도 있지만 여기 송전단에서 또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만큼의.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효율 2타, 여기서 여기까지 효율 2타를 해가지고
표시를 한 게, 뭐, 발전단 효율이고 송전단 효율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막 복잡하게 썼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연료하고 출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에서 어떤 효율이 생기는데 그게 발전단 효율이고, 그리고 출력에서 송전단까지 나가면서 생기는 손실에 의한 부분이 송전단 효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특성은 이렇다. 열효율이 이거다. 그래서 열효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발전소에서 열효율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손해 전력이 나옵니다. 274페이지. 274페이지 보시면 열효율이 있는데 발전단 열효율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발전단 열효율이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손해 전력을 쓰니까 여기 송전단 열효율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발전단 열효율하고 송전단 열효율이 안에서 이만큼을 더 쓰니까 손해 전력이 소비가 됐으니까 효율이 비슷한 비율로 이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 전력. 그럼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손해 전력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뭘 쓰느냐? 순환수에 대한 펌프, 물을 돌려주기 위한 펌프, 미분탄, 탄을 갈아주기 위한 미분탄기, 그리고 탄류형 장치. 나중에 이제 타고 나온 부분에서 이제 속스나 녹스라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발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속스, 녹스 같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탄류형 장치, 그리고 집진기, 기계식이나 전기식 집진기 해가지고 코로나 현상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이제 있는 미분 같은 것들을 모아주기 위한, 그러니까 바깥으로 배출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뭉쳐가지고 전자기 현상에서 빼주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전기들을 많이 쓴다. 그 손해 전력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해 전력 부분에 대한 것들은 1차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 출력에 따라서. 얘는 이제 효율에 대한 그 그림이었고, 이제 손해 전력에 대한 그림을 여기 또 그려줍니다.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 전력은 발전을 많이 할수록 손해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발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손해 전력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발전량에 따라서 손해 전력의 사용량도 많아진다. 근데 얘는 뭐냐? 손해율. 그럼 비율이란 얘기는 손해 전력의 발전 출력에 대한 비율. 발전량이 늘어가는데 얘는 손해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비율은 반비례 관계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고요. 이런 정도는 그냥 내용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진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연료비 특성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연료비 특성이 뭐냐? 출력 PG로 1시간 운전하였을 경우 연료비는 시간당 F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나타난 경우 연료비 특성은 F라는 함수로 이제 주어진다는 얘기죠. F라는 함수가 주어지는데 뭐뭐점 함수의 뭐 PG 근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얘 단위는 뭐다? 1 per hour. 1시간당 얼마가 소비가 되느냐? 돈이 연료비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거를 어떻게 계산한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F, PG에 관련된 것들을 함수로 계산하니까 A의 PG의 자승 플러스 B의 PG 플러스 C라는 1 per H라는 함수로 계산이 된다. 근데 뭐라고요? 자승의 함수로 계산이 된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APG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얘는 1차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손해 전력은 양이 적기 때문에 1차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연료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얘는 2차식으로 표시가 된다. 근데 연료가 들어갈 때마다 밸브를 제어를 해줘야 되고 이제 뭐 고압 밸브도 있고 중압 밸브도 있고 저압 밸브도 있고 막 다 틀려지겠죠? 스팀에 따라서도 틀려지니까 얘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중간중간 밸브를 올릴 때마다 약간의 손실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근사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근사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표시를 한 게 바로 이 수식이다. 원래는 이 수식들이 되게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함수 하나, 여기 함수 하나, 여기 함수 하나, 여기 함수 하나 해가지고 함수를 4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평행해가지고 근사식으로 표현한
요 함수를 그냥 쓰겠다. 연료비 특성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들이 좀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들을 비슷하게 했을 때는. 왜냐하면 각 발전기의 발전량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연료 소비 특성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제부하부 해부나 하면 이 돈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 어떻게 나냐? 뒤에 보시면은 뭐 16,800이다. 그럼 여기는 16,700이다. 그럼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100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아홉니다. 1시간당. 1시간당 100원이면은 100원 곱하기 하루면 어떻게 되죠? 24시간입니다. 1년이면 365라는 얘기죠. 이러면 돈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그걸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돈이라도 줄이려고 지금 경제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 출력에 따라서 왜? 속도 조정률이 틀리니까. 속도 조정률이 틀린다는 거는 가번호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틀려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연료를 소비하는 특성들이 틀려지니까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료 소비율을 킬로와트당 소요 연료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킬로와트당으로 소요 연료로 표시를 한다. 맨 밑에 나와있죠?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력발전기의 입출력 특성 할 때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경제부하분 개분을 그리면은 PG1, PG2, PG3, PG4 이렇게 PG2, PG3, PG4 각 발전기의 발전량이 틀리니까 얘는 50메가와트짜리, 얘는 60메가짜리, 얘는 80메가짜리, 얘는 100메가짜리 이런 식으로 발전기 양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발전기 속도 조정률이 틀리니까 연료비 특성이 틀려지니까 이 연료비 특성이 요거란 얘기죠, 요거. 요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다? 요건 람다라가 나중에 미정계수가 나옵니다. 연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각의 발전량을 다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발전량이 얼마가 여기 50이 나오고 60이 나오고 80이 나오고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140, 290만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 가장 필요한 최소 연료비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0을 원한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얘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얘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얘를 조금 올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서 요 어떤 람다 다시라는 어떤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어떤 발전기를 이제 최소화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각각을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화력발전기의 연료 소비율 곡선은 이렇게 거꾸로 된다.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얘도 거꾸로 간다. 해가지고 페이지 2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왜? 연료 소비율 곡선은 마찬가지로 부하가 최대로 걸렸을 때 효율이 최대니까 그때는 소비율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하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부하가 작더라도 어차피 연료를 데워주기 위해서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시동만 켜놔도 어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km나 아니면 70km나 80km에서 달렸을 때 RPM도 적당하고 그 연비가 좋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정격 운전 지점에서 효율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연료 소비가 최소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저속에서 뭐 일단 넣고 막 속도를 많이 밟아보십시오. 그럼 RPM 올라가면서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연료비 특성하고 뭐라고요? 증분 연료비. 바로 이 증분 연료비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290에서 300으로 조금 더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분 연료비가 바로 이 람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분 연료비는 요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출력으로 운전하고 있을 경우 이 운전 상태에서 다시 얼마를 증가시켰다? 1kW의 출력을 더 증가하였을 때 소요되는 단위 시간당의 연료비의 증가분, 증분 연료비는 뭐라고 단위가 아까 14H였죠. 근데 여기는 증분 연료비는 뭐라고요? 1kW라고 돼 있었습니다. 1kW를 어떻게 단위 시간당, 여기 H니까 단위 시간당 또 뭐죠? 연료비니까 연료비 1kW를
더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단위 시간당의 연료비. 연료비인데 뭐라? 이게 증분이니까. 연료비 증가분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정의를 여기서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이 내용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증분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딱 10점짜리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료비는 난다라는 거, 연료비 최소 조건이 뭐라고요? 남다, 미적의 수를 지금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연료비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남다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kW를 증가시킨대. 증분이니까. 단위 시간당에. 그 연료비의 증가분을 증분 연료비라고 얘기를 한다. 예? 근데 여기 또 어떤 출력으로 증가하고 있었을 경우, 여기서 이런 부분. 증분 연료비에 대한 그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여기서 어떻게 됐죠? APG의 자승 플러스 BPG 플러스 C였습니다. 이제, 뭔가를 구할 때는 미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승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 최소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연료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분되는 연료비라는 건 미소 변화분이죠. 미소 변화분이니까 미소 변화분을 저희들이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남다는 DF. F 함수가 뭐죠? 요거였죠. 그거를 뭐에 대해서? DPG. 이 PG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PG에 대해서. 요 PG 값에 대해서. 이 PG 값이 뭐냐? 바로 발전기 출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출력. P니까 파워고, G는 제너레이터고, 여기 나중에 이제 PG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발전기 1번, PG2, 요게 이제 PG1, PG2, PG3, PG4라고 얘기했죠. 각각의 연료비 특성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로 나타나지면 그 연료비 특성들을 다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필요한 람다 값을, 같은 람다 값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연료비 최소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F 함수가 어떻게 됐죠? A의 PG 자승 플러스 BPG 플러스 C였죠. 미분하는데 얘는 C는 상수입니다.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A의 PG. 요 2가 밑으로 내려오고 없어지고 A 있으니까 요거 없으니까 1승 넘어오고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미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미분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편미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 가서 보시면은 7-3에 대한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성을 할 때 편미분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죠. 편미분에 대해서는.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원. 네,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킬로와트. 그리고 단위 시간당.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딱 하실 때 연료비 특성은 원 포 아워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앞에서 뭐 개통 특성 영수 3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메가와트 포 0.1Hz 메가와트. 이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헷갈리시는데 헤르츠. 또 뭐죠? 퍼센트 메가와트 포 헤르츠. 근데 이 헤르츠를 뭐라고 했다? 사이클. 50Hz, 60Hz 들어가니까 지금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3가지 부분을 바꾸는 부분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죠. 여기서도 이런 1포 H를 알고 1포 킬로와트 H를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안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6개월 듣고 났는데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 반복을 해드리는 게 6개월 들었는데 다른 사람 1년 들은 만큼을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분 연료비 특성은 이렇게 뭐 증가가 된다. 예? 당연히 발전할수록 이제 연료비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증분 연료비 특성은 람다는 직선으로 표시가 된다. 되어 있고요. 연료비 F는 사용 연료의 양의 연료 단가를 곱한 거 277페이지 밑에 있고, 뭐 보시면 뭐 발전 비용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도 더 봐줘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연료비 특성이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주안점을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기계가 더 투입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발전기 자체의 연료비 특성만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요 277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제 6-1, 6-2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력계통의 경제부하 배분. 요거는 여기부터 다시 또 써야 되겠네. 이 경제부하 배분에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 먼저. 왜? 계산이 일단 편하니까. 그 다음에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그때는 수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걸 배우실 텐데, 나중에 뒤에 가서 있는 문제는 왜 제가 생략을 했냐면은, 거기서 문제는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를 다 같이 풀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전선실을 주어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대신 제가 앞에서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부하 배분에는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 뭐라고 이게 딱 나오면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수, 모, 평, 총, 연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나오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수가 뭐라고요? 수급 조건. 목은 목적 함수. 평은 평가 함수. 얘가 뭐라고요?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연료비 최소 조건이 뭐라고요? 남다. 증분 연료비 아까 나왔죠? 증분 연료비를 최소하게 한 부분이다 이거죠. 최소 조건이. 자, 근데 이제 수급 조건은 뭔지, 목적 함수는 뭔지, 평가 함수는 뭔지,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이 뭔지 이런 순서로 가게 될 텐데 먼저 지금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 함수는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목평 했죠? 평가 함수는 목적 함수가 나오고 목적 함수에다가 빼기 라그랑지의 미정계수에다가 곱하기 한 수급 조건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수, 목, 평 이렇게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거기에 여기에 지금 미정계수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요렇게까지 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풉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발전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PER. 이게 우리가 부하에서 쓰고 있는 총량이라는 얘기죠. 여기 부분은 뭐죠? 출력. PG1. 얘는 출력. PG2. 얘는 출력. PG3. 그리고 여기서는 발전기에서 쓰고 있는 연료비. F1, F2, F3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수급 조건이라는 건 요걸 다 합한 게 수급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냐? PG1 플러스, PG2 플러스, PG3는 어떻게 되지? PR이 되겠죠? 왜 여기 발전한 걸 부하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수급 조건이라는 거예요. 쓰고 있는 조건. 수용가에서 쓰고 있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얘가 수급 조건이 된다. 그럼 목적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위한 함수가 뭐냐? 다 연료비라는 얘기죠. 연료비. 여기 부분이 목적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각각의. 근데 목적 함수는 어떻게 된다? 연료비니까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예? 2차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 함수에다가 수급 조건을 빼서 여기에 지금 연료비를 얼마나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지금 얘는 연료비 조건이고 이 안에 연료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쓰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료비를 증가를 시켜주면은 여기서 요 발전기에서 얼마나 연료비를 증가를 시켰을 때 여기에 연료비 특성을 만족해서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개념이 안 잡혀서 계속 뒤에 가시면 또 설명이 되어지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되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이해가 되실 거고 그거에 필요한 이 람다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281페이지. 송전선실을 무시할 경우에 경제부하 배분 등용된
등중분 발전비 운용의 이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까 여기서 그림이 있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요때 이 부분이 람다라고 했죠. 이걸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다, 라그랑제라는 사람이 만든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죠. 이 람다에서 람다 다시로 바뀌어지면 여기 값이 얼마나 증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요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값들을 이치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부하 PR이 주어졌을 경우, 각 발전기의 경제적인 출력 배분은 수급 평형 조건을 만족하면서 왜? PG1, PG2, PG3, PR 이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서 총 연료비가 어떻게 돼 있죠? 목적 함수죠. 이 연료비가 최소가 되게끔 결정해주면 된다. 그 최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다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얘가 크고 얘가 람다1이 람다2가 있고 람다3가 있을 텐데 얘가 10이 나왔고 얘가 7이 나왔고 얘가 5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만큼 발전하고 얘는 이만큼 발전하고 얘는 이만큼 발전하면은 얘에 대한 그 기울기들이 틀려지니까 그 발전에 대한 그 연료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 하나의 계수값을 통일시켜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값을 여기서 람다1과 람다2하고 람다3를 다 같이 맞춰주는 요 지점에 대한 값을 구했을 때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배율을 맞춰가지고 이 수급 조건은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요 발전량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해가지고 연료비를 투입하기 위한 요 지점을 계산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자꾸 반복을 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책의 내용하고 보시면은 각 발전기의 출력을 정해주고 각 발전기의 연료비를 정해줬을 때 가장 경제적인 출력 배분을 결정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왔죠. 그림에서 첫 번째 수급 조건이 뭐라고요? 여기 나왔죠. PR은 PG1 플러스 PG2 플러스 PG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 함수는 이 연료비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F는 전체 목적 함수는 F1의 PG1 플러스 발전기 PG1에서의 연료비 특성 플러스 발전기 PG2에서의 연료비 특성 이런 부분을 다 더한 게 전체 목적 함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목적 함수니까 1/H가 되겠죠. 분명히. 자꾸 이렇게 내용을 반복하시라는 얘기죠. 목적 함수는 돈이니까 1/H다. 등중빈 연료비는 뭐라고요? 등중빈 연료비니까 얘도 연료비 아닙니까? 걔는 1kW당 아워로 하기 위한 부분이다. 왜? 증분 연료비라고 그랬죠.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거죠. 등중빈 연료비는. 그리고 282페이지로 가시면 이와 같은 문제 해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라그랑제의 미정계수 값이 사용된다. 라그랑제 미정계수가 이거라고요. 그 값이 여기서 사용되어진다. 그건 뭐냐? 평가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수급 조건이 뭔지 알았습니다. 목적 함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함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함수가 각각의 함수마다 다 틀려질 건데 그 틀려진 함수에 대한 값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를 도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평가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함수 마이너스 라그랑제 미정계수 곱하기 수급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식 6-9 보면 파이는 FPG1 플러스 FPG2 플러스 FN의 PGN 이게 뭐죠? 이게 목적함수였죠. 평가함수는 이 목적함수에다 뭘 뺀다고요? 미정계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수급 조건을 곱해준다면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미정계수 라그랑제의 미정계수 그 다음에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요 값이 그대로 오면 되죠. 여기다 가로 열고 P1 플러스 P2 플러스 PG3 그리고 여기서 부분은 PR이니까 이걸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PR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다 수식을 넣으려면 이걸 빼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목적 함수에서 빼주는데 뭘요? 람다를 빼주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우실 때 뭐라고요? 수목평 총연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평가함수는 거꾸로 수목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만큼은 미정계수만큼을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요게 딱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걸 딱 쓰실 수 있다는 건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모르실 땐 무조건 애워넣고 그 값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딱 됐죠? 그럼 이 평가함수는 나왔습니다. 그 평가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들을 전부 다 편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운드 파이에 예? 라운드 PG1에 대해서 0을. 이 평가함수에 대해서 하나가 있었을 때 요거에 대해서만 0으로 하기 위한 부분으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 대해서 0으로 하기 위해서 계산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0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0으로 계산하게 되면 각각을 최소화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가 나오죠? 람다 1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람다 2 값이 나올 거고 요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람다 3가 나오는데 이 값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 람다 값이 될 때까지 왜 미분을 했다는 건 0이니까 최소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분,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다 보면 하나씩 따로따로 미분을 하다 보면은 요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같아진다. 그게 바로 요 그림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요 값이 처음에는 요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고 처음에 요 값이 이렇게 나왔을 거고 요 값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값이 같아지는 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편미분은. 그래서 보시면은 라운드 파이1에다가 라운드 파이2에다가 라운드 PG2 얘도 0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0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식 6-10이 나오죠. 식 6-10이 이거를 이제 0으로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바로 df1 함수, 연료배 함수를 어떻게 된다고요? PG1에 대해서 예? PG1에 대해서 한 다음에 여기서 람다를 빼줬다 이거죠. 람다 지금 여기 빼줬지 않습니까? 이걸 빼준 게 0이 나오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걸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이 람다라는 값이 다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 이 값이 각각의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4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그 람다 값을 다 똑같이 맞춰주기 위한 그 계산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식 6-11이라고 보시면 람다는 그래서 이 람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연료비 최소 조건은 어디다 됐느냐? df1 f1이라는 함수를 f1의 함수가 뭐죠? 목적 함수죠. 연료비에 대한 함수를 뭐에 대해서? dpg1 발전기에 대한 어떤 식이었죠? 2차식이었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값이 나온다. 요것들이 이제 각각 다 0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이 람다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 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증분 연료비가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같을 경우에 가장 경제적인 출력 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람다는. 그 식 6-11 바로 밑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등중빈 연료비의 원칙. 그리고 람다를 개통 증분비. 아까처럼 얼마나 증분이 됐는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람다는 부하 PR의 크기에 의존해서 결정되므로 부하가 증가하면 개통 증분비도 증가하게 된다. 왜? 부하가 증가하면은 얘도 지금 발전량을 더 늘어줘야 되니까 더 람다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이 똑같이 나왔죠? 여기 있는 거죠. 증분 연료비가 이쪽이라고요. 요게 뭐 아까 라그랑제 미정계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람다가 뭐라고요? 증분 연료비다. 증분 연료비가 뭐라고요? 아까 1kW당 단위 시간당 연료비의 증가분이다. 거꾸로 이렇게 등증분 연료비 해가지고 증분 연료비 그러면 연료비 그리고 증분 증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생각하는데 증분이니까 1kWh를 어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출력에서 뭐라고요? 연료비죠. 연료비인데 어떻게? 증가분이다 이거죠. 증분이니까 1kW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연료비의 증가분이다. 이렇게 거꾸로 풀어서 써주시면 되죠.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들도 어떤 식으로 외우실 건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들 안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연료비니까 증분이니까 먼저 1kW가 나오고 연료비니까 연료비 나오란 얘기죠. 그리고 증분이니까 증가분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증분 연료비에 대해서 10점짜리를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써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러면은 몇 점 받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증분 연료비고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3번 발전기, 4번 발전기에 대한 출력 분담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아까 뭐라고요? 50, 60, 80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요 람다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계산하기 위한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부합 급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죠? 경제운영에서 경제부합 배분 ELD. ELD가 뭐라고요? 연료비 최소 조건이라고요. 연료비 최소 조건. 연료를 각각 균등하게 했을 때 최소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이 계산 문제를 보시면은 발전기 2개나 3개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함수가 3개가 나옵니다. 2개나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개가 나오면 좀 더 계산하기 편하죠. 비교 대상이 2개니까. 3개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 2개 중에 하나의 출력이 예를 들어 람다1이 1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람다2가 7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 람다1이 7.5가 나오고 람다2가 7.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람다1하고 람다2가 똑같죠? 이게 바로 등중빈 연료비니까 이때는 경제부합 배분이 돼가지고 연료비를 최소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얘가 10이 나오고 얘가 7이 나왔다. 그럼 얘는 조금 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뭐 18,000 아까 700원이 나왔다. 얘는 18,6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적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람다를 계산하는 게 이번 장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람다를.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걸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식으로 한번 풀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으로 풀어 쓰고 이걸 계산값으로 예제 6-3, 6-4, 6-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F, I, 연료비 함수입니다. FI는 뭐라고요? 2차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AI, 이건 I번째 발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처럼. PGI, I번째 발전기, 플러스 BI, I번째 발전기, PGIE, 플러스 C, I.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14H.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걸 10의 3승 1 곱하기 슬래시 메가와트 아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단위가 커졌죠. 여기가 단위가 커졌다는 건 이 수치가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 단위가 이게 1/4아워면 이게 메가와트면 이게 뭐 10만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00으로 줄이고 싶다. 그럼 메가와트로 하게 되면은 메가와트 아워로 나눠지니까 값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에서 나옵니다. 요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그랑제 미정계수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람다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죠. 람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F1이라는 함수를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주면 된다고요. 이걸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미분을 해준다. 그럼 FI를 뭐라고요? DPGI로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그게 뭐다? 람다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니.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이게 람다를 계산하는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뭐라고? 이거 미분하니까 EAI. 에 PGI가 될 테고. 얘는 BI가 되겠죠. 이 I번이니까 숫자 1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빼고 계산하셔도 되고 1을 넣으셔도 되고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체계대로. 그럼 우리는 뭐야? 발전기 출력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수식에서 람다는 EAI, PGI 플러스 BI에서 이걸 PGI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력은 PGI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EAI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준다 이거죠. EAI로 나눠주고 그리고 얘는 BI죠. 근데 PG니까 여기 EI로 나가고 이게 람다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람다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뭐 요거는 옮겨주시면 되니까 얘는 이제 상수다 이거죠. 얘도 상수고 나중에 주어지는 그러면은
발전기 출력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람다는 무조건 구해야 된답니다. 왜? 미정계수라고 돼 있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니까 여러분들이 이 람다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람다만 구해주시면 각 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각 발전기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이 발전기의 요 출력들을 다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람다는 다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미분을 다 해가지고 람다 값을 계산하면 거꾸로 어떻게 된다? 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부하 배분을 하게 한 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로 정해져 있다. 근데 이 함수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조정이 되고 여기서 이 람다 값을 넣고 나중에 이 상수 값을 넣으면은 발전기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람다 값도 요거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상수 값을 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값을 넣어서 원하는 이 람다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계산 문제를 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급 조건 PG1 책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PG2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뒤에 건 생략하고 두 개만 이렇게는 어떻게 된다? 람다 마이너스 B1이죠. 첫 번째 발전기. 그리고 EA1이죠. 예? 첫 번째 발전기입니다. 두 번째 람다 마이너스 B2가 되겠죠. 두 번째 발전기니까 EA2가 되겠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걸 되는데 요걸 이제 함수다 보니까 여러 개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함수로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2분의 람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2분의 람다를 앞으로 뺐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나눠주는데 2a분의 람다에서 2분의 람다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된다? i는 1부터 n까지 뭐예요? ai분의 1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부분을 봐야 되니까. ai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요 앞부분만 나왔죠? 이 뒷부분 요걸 또 봐줘야죠. 그럼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a 1분의 b5니까 2분의 1만 뺐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만 빼고. 그럼 시그마 똑같죠? i는 1부터 n까지 ai분의 bi가 나오죠. 이게 뭐죠? 요거 전체 합은 수급 조건에서 PR이었죠. 얘는 똑같이 PR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요걸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쓰고 요 함수를 쓰고 요걸 이렇게 풀어서 요 함수를 쓴 것뿐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제 람다라는 이 식에다 집어넣자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PR이라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PR에 대한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거꾸로 람다는 요 다음에 이제 람다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분의 bi 플러스 2배의 PR 예? 그리고 뭐 i는 1부터 n까지 ai분의 1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람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빼버리면은 요건 니콜은 PR이니까 이걸 빼버리면 이건 0이 나오겠죠. 0이 나온다는 건 이제 최소 조건이니까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집어넣는 겁니다. 요 수식을 요 람다 2분의 람다 여기 넣는 0에서 이걸 빼버리면 0이죠. 여기 람다가 있잖아요. 이 람다를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고 나머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돌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람다였잖아요. 2를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2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얘 없어지죠. 얘 없어지죠. 얘는 2배가 되죠. 2PR이 되죠. 그러니까 2PR이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얘 부분은 어떻게 되죠? 람다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쪽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람다 곱하기 이거였으니까 람다를 구하려면 요 수식을 재해서 이쪽으로 낮춰주고 이걸 나눠주고 요걸 이쪽으로 빼주면 되니까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i는 1부터 n까지 ai분의 1로 나간 거고.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죠, 위로. 근데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였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수식상으로는. 그럼 ai분의 bi, ai분의 bi. 여기 마이너스 2pr에서 2pr. 이렇게 된 것 뿐입니다, 그냥. 어렵지가 않죠, 그냥. 단계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수식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쉬운 겁니다, 그냥. 여기서 미분을 해주고 미분한 값에서 각 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하는데 이 발전기에 대한 람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발전기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계산하니까 람다가 이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람다를 구해야 되는데 람다 부분은 뭐에 대해서 나오죠? A라는 상수, B라는 상수, 그리고 PR이라는 수급 조건에 대해서 계산하면 람다가 나온다. 그 람다 값을 여기다 다시 넣게 되면은 A라는 상수, B라는 상수에 의해서 다시 발전기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문제에서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썼습니다. 람다를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또, 아까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지만 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뭘 구한다고요? 발전기 출력량을 계산하죠. 그러면 이 람다 값을,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람다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페이지 284페이지에 6-16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i번째 발전기 출력은 이렇게 나온다. 왜? 이 람다 값이 들어갔을 때.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냐? PGI는 뭐라고 그랬죠? 람다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EAI였거든요. 이 람다 값에 이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먼저 EAI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제 람다 값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이 람다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EAI분의 BI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나왔죠, 식이? 마이너스 EAI분의 BI 나와 있고요. EAI분의 1에 지금 여기 배웠던 시그마 AI분의 1에 여기도 시그마 AI분의 BI 플러스 2배의 PR이 나왔다는 얘기죠. 요 수식을 그냥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되게 어렵게 보이지 말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그냥, 나중에 이런 수식에 의해서 풀어서 써주면 되는데, 풀로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이 목적 함수라는 부분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을 하면은 람다 값을 구하죠.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발전기 출력을 구하는 요 하나, 둘, 세 개를 괜히 복잡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 6-3, 6-4, 6-5는 쉬었다가, 좀 시간이 걸려도 쉬었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